네, 안녕하세요. 2021 세종 자율주행 모빌리티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세종 자율주행 모빌리티 세미나 메타버스로 앞당기는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컴 인텔리전스의 CTO 오순영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메타버스 활용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동차의 안쪽, 그 다음에 자동차의 바깥쪽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율주행에서의 메타버스 역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메타버스 정의를 먼저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도 하면서 아직 뭔가 정확하게 정의도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의 국내의 동향, 그리고 실제 메타버스로 어떻게 자율주행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컴에서 왔고요. 한컴은 최근에 세종시하고 좋은 협력 관계로 이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한 18개 정도의 계열사가 있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 전략을 맡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8개 정도 계열사 안에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항공우주, 드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그림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CS 2019년도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찍었던 건데요. 제가 사실은 요번에 코로나 19로 올해만 사실 못 가고 매년 갔었는데 CS 2019년도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자동차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뭐 두 가지 인비저블 싱이라고 해서 뭐 센서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간과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CS 2019에 모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다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기사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VR, AR의 침체기 끝에 찾아온 메타버스다. IT 생태계다. 가상현실의 확장 개념이다. 돈 벌러 가는 뭐 어떤 세상이 됐다. 시각 넘어서 촉각이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차세대 플랫폼이다. 마케팅으로 활용한다. MZ세대를 공략한다. 그리고 실제와 닮아 있다. 그리고 건설업계, 그 다음에 인터넷의 후계자.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 회의론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키워드들을 살펴보시면 VR, AR,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어떤 관계,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바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차세대 플랫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꿨습니다. 메타로 바꿨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만 어떤 그 메타버스의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 뭐 회의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대, 우려 다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한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MS, 엔비디아 이런 모든 회사들이 아주 진심으로 메타버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가져온 거는 사실 메타버스 개념 정의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의도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자율주행과 설명하기에 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메타버스란 일단 현실은 물체 공간 거리 시간이 한계성을 가진 어떤 공간이 있고요. 메타버스란 그런 물체 공간 거리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 메타버스가 단순히 어떤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상현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상의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방한 공간도 메타버스로 존재할 수 있고 아예 뭐 저희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우주 공간, 뭐 해저 공간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과 메타버스 사이에는 이 넘나들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게 존재하고요. 현재는 PC, 스마트폰 가장 저희가 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게 있고 아직은 많이 보급되진 않았지만 AR, VR 기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으로 생각해 보면 자동차도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될 수 있죠. 모든 기기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메타버스를 오가는 데는 매개체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하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갑자기 트렌드가 변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메타버스 경험을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디바이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매개체로 이제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 탈 것들 그런 것도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누가 존재할까요? 현실 세계에 내가 있을 거고 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디지털 미, 아바타가 있을 겁니다. 이 디지털 미, 아바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메타버스에서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는 한 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저희는 N개의 메타버스에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거기에는 N개의 아바타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사실은 어느 그 범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이제 1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성장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AR, VR 같은 경우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 출시를 지금 계속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거라는 게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관련된 컨텐츠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AR, VR의 시장도 증가할 것이고 메타버스 시장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면 AR, VR의 산업별 규모 전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각 산업별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넣었거든요. 전 분야의 메타버스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7가지 조건인데요. 여기서 이 하나하나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넣은 이유는 그 현재 이제 메타버스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다양한 이제 정의도 있고 설명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세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동기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둬도 얘는 자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개인과 공용, 개방과 폐쇄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이제 플랫폼 간의 상호 전송이 가능해야 된다. 거기에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7가지 기술 계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 계층을 살펴본다기보다는 저희는 오늘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보면 지리정보 매핑도 있고 VR, AR도 있고 멀티태스킹 UI도 있고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이 기술 계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 관점에서 메타버스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는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가장 이제 기업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기존에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인공지능 회사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큰 글로벌 기업의 API만 따다 써도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메타버스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회사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분류를 보시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를 가진 그런 회사들이 있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통신사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그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들 때 매개체가 존재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그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도 메타버스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아바타, 다양한 그 경제 개념까지 다 포함된 어떤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도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예를 들자면 그 동영상 플랫폼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있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넷플릭스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는
저희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생산자가 되면서도 소비자가 되는 그런 프로슈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슈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 바글바글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지금 프로슈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나 보시면 거기 안에서 단순히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성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관점이 아니라 기술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보면 기존에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이 했던 얘기들이 DNA였습니다. D, 데이터, N, 네트워크, A, AI.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떤 기술들이 더 들어가냐? 거기에 경제 개념이 들어가는 블록체인, NFT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그대로 옮기는 트윈, 쌍둥이로 만들어서 그대로 데이터를 올리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저희가 뭔가 실감형으로 볼 수 있는 가상융합 기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 6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기술이냐?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그냥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유행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란 단어에는 그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의 어떤 조합된 형태가 메타버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메타버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기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국내에서 그렇게 오래 전부터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얘기한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이 뿌리부터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기술혁명 직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있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빅데이터, AI 등 그런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초지능, 초지연성의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융합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뭐 로봇,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DNA 말씀드렸죠. 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그 기반하에서 저희는 다양한 기존의 도메인에 있던 산업들이 이 기반 하에서 또 움직이고 되고요. 메타버스도 같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이런 DNA 기반의 다양한 기존 산업이 있었고 그 산업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좀 더 뭐 사용자 경험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매출을 높인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가트너의 IT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트너 아시죠? 그 미국의 이제 리서치 기관인데 가트너가 매년 10가지씩 그 IT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메타버스란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디지털 트윈이나 VR, AR에 대한 언급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의 IT 트렌드 상으로도 그 메타버스의 기본이 됐던 어떤 기술들은 계속 언급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뭐냐면 똑같이 가트너에서 나온 어떤 그 표인데요. 그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얘가 이제 설명하는 건 이런 겁니다. X축은 시간. 시간이 흐르면 성숙하죠. 성숙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Y축은 그 어떤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그래서 2019년에 AI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챗봇, 너도 나도 챗봇 얘기를 했었고 공공기관, 뭐 홈쇼핑 뭐 할 것 없이 다 AI 챗봇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표상으로 보면은 챗봇이 어떤 기대치의 맨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전망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했지만 써보면 어떻습니까? 쓸만하지가 않았죠. 저는 뭐 몇 초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서 많은 기업들과 공공이 도입했던 시기였고 그러면 2019년에 그 기대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스피치 레코니션이 있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 그래도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쓸만하다라고 했던 것이 음성 인식 AI 스피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 하이프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에서 얘기를 하니까 커넥티드 비에이클하고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서 2020년도에 어떤 그 표를 보시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건 5G.
기대치 높습니다. 높고 이제 어떤 성숙도로 가는 부분에 가장 끝단에는 뭐 커넥티드 카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용자의 그 모빌리티 애저 그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이 실제 2020년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성숙한 기술은 무엇이었는지 이 표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AR, VR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AR, VR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는 약간 침체기, 암흑기였다라고 합니다. 그 뭐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죠. 사실 VR 장비 써보면 어지러움 좀 많이 느꼈고 쓸만한 콘텐츠가 많이 없어서 1995년도에서 2017년도에 AR, VR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뭐 일단 VR 쪽이 사실은 좀 더 성숙한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AR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있었지만 사실은 쓸만한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냥 구글 글라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장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VR에 대해서는 뭐 1995년부터 계속 어떤 기대치나 어떤 성숙도에 대한 그런 그래프가 계속 나왔고 기존에 있던 거였다는 얘기 또 한 번 드리고요. 한국판 뉴딜 2.0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기업도 그리고 이제 학계도 그다음에 뭐 기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한국판 뉴딜 2.0이 올해 이제 중반 정도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뉴딜 쪽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DNA 생태계 강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인프라에 대한 고도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에 대한 육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빌리티와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 기대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제가 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도 얘기하고 있고 AI도 얘기하고 자율주행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언급을 했지만 어떤 기존에 전통적으로 아날로그로 있던 것들이 디지털로 이제 옮아가고 옮겨지고 난 다음에 그게 다양한 이제 IT 기술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고 나면 거기서 저희가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면 저희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인사이트를 얻고 나면 거기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면 거기서 저희는 새로운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같은 맥락에서 뭐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 뭐 여기서 메타버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그 동그라미로 하나 그 끝에 오른쪽 끝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냐,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뭐 소문이 나겠죠. 좋은 제품이니까. 좋은 제품이 생기면 더 많은 사용자가 들어옵니다. 더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고 이런 구조화에서 AI나 메타버스들이 뭔가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저희는 좀 더 좋은 가치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 아까 전에 그 디지털 뉴딜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이 장표가 뭐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에서 나온 어떤 플랫폼 중심의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 2.0에서 보시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 안에는 이제 도구와 자원의 공급, 뭐 거기는 뭐 인프라가 되는 5G도 있을 수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있고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데이터들이 또 들어가겠죠. 지금 저희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3차원 공간정보, 도시정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데이터들이 또 있을 거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 개발들이 될 겁니다.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현실과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다양한 어떤 매개체,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사용자, 소비자, 고도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형태로 동방성장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올해 출범을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출범을 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왜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만들었느냐? 그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에는 인프라도 있고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도 있고 디바이스도 있고 플랫폼도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하는 기업이 없죠.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큰 회사는 아니지만 다양한 그런 좋은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어떤 그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주제 아니면은 어떤 기획안을 가지고
서로 팀을 짜는 거죠. 그 안에서 뭐 금융사하고 플랫폼사하고 뭐 여러 이렇게 팀을 짜서 실제 이제 정부가 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아니면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팀을 짜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기업체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그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지금 메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뭐 엔비디아, MS 할 것 없이 우리 다 메타버스 한다고 지금 다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메타의 이제 대표이사가 했던 게 이런 거였죠. 자기네들은 5년 이내에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메타 회사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오큘러스, 그 매개체가 되는 오큘러스 인수했고요. 거기에 그 어떤 경제 개념을 할 수 있는 토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현실, 그 다음에 AI 기반의 비전 엔진 회사, 그 다음에 게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지금 그 화면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스마트 팔찌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매개체 말씀드렸죠. 매개체가 지금 현재는 지금 VR, AR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매개체가 반지가 될지 팔찌가 될지 목걸이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빅테크 기업들, 국내 기업들은 특허도 내면서 이 관련된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짝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도 그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개념정의나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직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잘 몰라요. 지금 다들 모릅니다. 어떤 기술의 조합이고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AI조차도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교육, 회의, 행사, 컨퍼런스들 많이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있고 발표 메타버스 안에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변화가 한 이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그 광고 보셨나요? 그 신한 라이프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오로지라는 그 아바타가 나옵니다. 아바타.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바타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아바타는 지금 인스타그램의 계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바타 개념 제가 초반에 얘기해드렸던 그 현실과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내가 존재한다. 디지털 미 아바타가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그 아바타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연예인 같은 어떤 방송인 같은 인플루언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친구가 지금 위에 보이는 릴 미켈라라는 미국 LA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고요. 팔로워가 300만 명 정도 되고 이 친구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33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버추얼 아바타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타들이 어디서 활동할까요? 지금 보통은 이제 미디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안에서 이제 볼 날이 있겠죠. 그 디지털 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제 내가 뭔가 움직인다던가 그 안에 어떤 아바타가 움직인다던가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AI 회사들이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고 학습해서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공간이 AI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AI가 고도화되는데 메타버스는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현실 세계에 제가 있죠. 제가 있고 뭐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어디 접속을 해서 온라인 공간에 제가 또 존재를 할 겁니다. 제가 거기서 막 활동을 합니다. 뭔가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저의 성격, 그 다음에 저의 어떤 감정,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이게 되죠. 그런 쌓인 데이터들이 그 디지털 공간에 보면은 뭐 그 안에 뭐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에 반영되기도 하고 온라인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장표는 그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는 장표가 이 장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들, 뭐 VR, AR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저희가 모빌리티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의 데이터가 모이고
그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거나 어떤 그 경험을 확장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제가 그 하이프 사이클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실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 디지털 미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0년 거, 2021년 걸 제가 가져왔는데 2020년에는 디지털 트윈 오브 더 펄슨이라고 해서 나오고 2021년에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뭐 아바타, 디지털 미,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하이프 사이클 상에서 보면 어떨까요?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도트상의 설명을 보시면 얘가 뭔가 성숙한 정도의 어떤 기술로 가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더 걸린다. 아,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런 아바타들, 그 아바타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AI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뭐 챗봇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은 뭔가 이제 비주얼적으로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고 아니면 그 3D 렌더링에서 그래픽에서 먼저 출발한 그런 오로지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오로지는 지금 말을 못하죠. 걔는 지금 춤만 추고 화면에 나오기만 합니다. 그 종류의 이제 아바타들은 아직 AI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로 보니까 넷플릭스에 이제 단역으로 출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걔도 이제 말을 해야겠죠. 음성 합성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아바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사람들의 대중의 이목을 끌고는 있지만 아직 그 기술이 성숙하는 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 실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인 줄 알았더니 AI 챗봇인 경우도 있겠죠. 영화에서 좀 많이 봤죠, 저희가 이미. 그래서 하여튼 디지털 휴먼에 대한 부분은 5년에서 10년 정도로 기술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첫 장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CES 2012에서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 회사가 어디였냐면 닛산입니다. 닛산에서 invisible to visible이라고 해가지고 그 테크놀로지를 설명한 게 있었고요. 그게 2019년도 CES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자율주행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뭐 특정 기업의 어떤 장표지만 저는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실 세계를 그대로 쌍둥이로 옮긴 디지털 트윈이 있을 거고요. 그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버추얼 월드가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아까 전에 뭐 용궁도 얘기하고 우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버추얼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둘 다 메타버스입니다. 그 메타버스가 있고 하여튼 모빌리티 뭔가 이제 움직이는 그 탈 것에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어떤 메타버스를 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버추얼 월드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닛산에서는 좀 설명을 했고요. 이 장표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in vehicle 그 안쪽에서 하는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운전자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현실과 메타버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개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본스러운데 그 보조석에 그 AI 아바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이제 VR을 쓰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사람이 아닌 버추얼 어떤 휴먼일 수도 있고요. 그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그런 버추얼 휴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와이프가 버추얼 휴먼으로 접속해서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in vehicle 안쪽에서는 어떤 그런 가상 버추얼 어떤 월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한다던가 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로 옆에서 뭐 이렇게 마치 내비가 얘기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닛산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주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바깥쪽, 비에클 바깥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장표는 저희가 한동안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한참을 했었고요. 한참을 했지만 그렇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도시 데이터들을 이제 가상으로 올리고 그 다 올린 거 안에서 뭔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던가 새로운 어떤 그 예측을 해보고 가치를 찾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디지털 트윈은 뭐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델링해서 실세계와 동일한 형태로 가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세종시에 지금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그런 비에클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뭐 모르긴 몰라도 5억 내외의 어떤 그런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종시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를 가상으로 지금 이 세종시의 공간을 가상으로 그대로 올렸다라고 하고 올린 다음에 거기서 어떤 가상의 비에클이 존재하고 그 환경에다가 저희가 이런 걸 세팅하는 거예요. 눈 오는 환경, 비 오는 환경, 안개가 낀 거, 아니면 어떤 도시의 어떤 교통이 체증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저희가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올렸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제 현실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트윈에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거기다가 우리 실감형 XR까지 들어가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저희는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에 이제 뭐 DNA에 XR이 들어간 이 공간은 기존으로 따지면 저희가 예를 들면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그거를 뭐 지금 웹사이트나 이런 데다가 나사를 조이는 동작을 할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어떤 버튼을 누르면 나사가 조인 걸로 합시다 라고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능 위주로 저희가 구현을 하고 근데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 어떤 VR 장비를 끼고 뭔가 한다라고 하면 실제와 같이 내가 실제 나사를 조여야만 나사가 조여지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 안에서도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상현실로 자율주행을 실험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율주행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다양한 환경을 커버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많은 경험을 할수록 테스트가 많이 되고 거기서 저희가 계속 보정을 할 거기 때문에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웨이보, 오로라, 그 다음에 텐센트, 현대차, BMW, 만도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자율주행 실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잠깐 나왔고요. 그 중에서 제가 웨이모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웨이모가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가상 도로주행 시스템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속도를 낸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런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를 한 5년치 데이터를 실제 그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시티 안에서는 하루면 다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속도 면에서 그다음에 데이터 양의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웨이모의 시뮬레이션 시티 같은 경우는 도로 주행 거리가 240억 킬로미터. 하루 만에 이제 32,000만 킬로미터를 3,200만 킬로미터를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여기도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뭐 소나기가 오는 날씨에서 테스트를 한다던가 뭐 빗방울, 빛의 반사 모든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현실 세계에서 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세계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겠지만 그 현실 세계에 그 데이터가 많지 않더라도 가상 세계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도 지금 뭐 글로벌하게 상당히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해서 메타버스랑 연관을 짓는다면 일단 저희가 인비에클, 그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경험에 대한 것들을 메타버스로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면 저는 운전을 안 하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책을 보든 다른 활동을 활동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랑 인터뷰나 뭐 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메타버스가 한 방향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그 자율주행 바깥쪽에 대한 부분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온라인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자율주행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이 두 가지로 어프로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런 거죠. 그 메타버스는 자율주행에 뭔가 이제 속도를 좀 내주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안쪽, 바깥쪽 다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초반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새로운 디바이스 어떤 매개체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모빌리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 경험이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저희 한컴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뭐 그 싸이월드랑 합작법인 한 것도 뭐 기사도 되곤 했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2D 기반의 어떤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희가 기존에 잘했던 오피스 생산성 도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도 있고요.
지금 한컴 프론티스라는 회사는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살려서 국방이나 교육 쪽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실감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자율주행 쪽하고 모빌리티 한다라고 하면 아마 프론티스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결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버추얼 환경, 그 다음에 그 리얼 환경,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는 환경에 맞는 그런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그 메타버스 공간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개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N개의 메타버스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컴에서 그 바라보는 메타버스 공간도 어떤 하나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간들이 서로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될 수 있고 개방성을 가지고 쉽게 이식할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플랫폼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전에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뭐 행사, 교육, 뭐 컨퍼런스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거리 내에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아마 메타버스들은 아마 뭐 관광지나 아니면 도서관, 박물관 같은 어떤 비주얼로 좀 구현이 되었을 때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환경에서 좀 해보기 힘든 뭐 화재 재난 대응법이나 이런 것들을 VR을 쓰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를 가지고 자율주행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미래를 좀 더 빨리 땡길 수 있다,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